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이제 인상주의에 관한 거고요. 미술사 책을 여러 개 냈는데 사실은 인상주의는 한 챕터로 잠깐 다루고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냈는데 외려 본편보다 이게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한국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옛날 화가들은 옛날 그림들 르네상스부터 19세기 이전의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우리한테 좀 먼 얘기들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성서역이라든지 이런 얘기라서 우리랑 좀 멀고, 다른 한편은 그렇다고 또 완전히 현대예술은 추상이잖아요. 그래서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인상주의는 그래도 우리 당대의 현실을 담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우리가 확인 가능한, 예를 들어가지고 뭔지 알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인상주의가 왜 중요한지 한번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서양 그림들 보게 되면 다 똑같아 보일 겁니다. 이 그림이 저 그림이고 저 그림이 이 그림이고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왜 인상주의가 혁명이라고 불려지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회화라는 것은 르네상스 때부터 인상주의 이전까지를 고전적인 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전적인 회화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그리죠. 그런데 옛날엔 딱 그림을 그리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성서 아니면은 신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먼저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이야기들이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말로 전해졌기 때문에 시각적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게 회화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스토리아라 그래요. 이스토리아. 근데 그게 영어에 이제 스토리란 말이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란 말도 바로 이스토리아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역사화라 그러는데, 하여튼 1500년경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겠죠. 1400년경부터, 르네상스 시대부터 1800년경까지는 대부분 다 서양 회화의 주류 그러면 역사화입니다. 이스토리아.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장르의 그림들을 그렸지만은 최고가 바로 이스토리아예요. 그건 바로 정신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 신화 보면 그 안에 도덕적인 교훈도 들어있고, 성서에도 도덕적인 교훈도 들어있고, 어떤 정신적인 내용이 있죠. 그 정신적인 내용을 감각적인 형태와 색채로 전달을 해서,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나 아니면 신화 얘기나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게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금 내 앞에 있게끔 만드는 게 회화의 회화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르가 이스토리아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인물화예요. 초상화 같은 거. 왜냐하면 초상화만 해도 정신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윤두서 초상 같은 거 보면 그 사람 성깔이 드러나죠. 보통 초상화의 목적은 사람의 외면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면을 통해 가지고 속에 그 사람 내면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게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인물화, 다음에는 초상화고요. 그 밑에 이제 풍경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풍경화는 잘 안 그래요. 1500년, 1600년경부터 인간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풍경화라는 게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화가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풍경 같은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풍경은 배경이에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가 있고, 영웅들이 있고, 신화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고, 거기에 배경에 불과한 건데, 그게 이제 서서히 근대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이 이제 하나의 장르로, 풍경이라는 게 장르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풍경이라는 건 격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지금 그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가장 높은 격이 바로 역사화, 이야기가 있는 그림, 두 번째가 인물화, 여기까지 정신적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풍경을 통해서 무슨 정신적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풍경화가 그 밑에 있고, 그래서 옛날 풍경화들 보게 되면 그냥 순수한 풍경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적 풍경이라 해서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풍경인데 예컨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있는 풍경 그래요. 그래서 잘 보면 요만하게 들어가 있어요. 또 아담과 이브가 있는 풍경. 그래서 잘 보면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풍경화만 그리면 그림의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다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정물화라는 거예요. 정물화. 우리가 물건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쪽에서는 아예 그리질 않았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에서는 아예 그리질 않고 정물화를 제일 먼저 그린 데는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죠.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암스테르담 항이 있고, 여러분 동인도 회사 이런 거 아시죠? 거기 동인도 회사 무역.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른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시민사회, 계급들, 상인들, 뭐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가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죠? 뭐 하세요? 냄새 맡습니다. 냄새 맡아요? 아닌데. 아닌가요? 뭐예요? 제일 먼저 음식 딱 나오면 사진부터 찍어요. 사진부터 찍잖아요. 역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큰일 일본에 어느 장인인데 돈가스 장인인데 너무나 돈가스를 잘해요. 전국에서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돈가스를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장인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안 만들고 말겠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독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재산, 욕망 이런 것들 아주 죄악시했어요. 욕심이다. 그랬는데 생각이 확 달라진 거죠. 이 재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중요하다라는 건 자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 내가 정말 노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내가 벌어서 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죄악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죠. 그게 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켈빈의 종교개혁 같은 것도 그거죠. 여러분 직업이 영어로 뭐죠? 보케이션이죠. 보케이션의 원래 말은 보카치오에서 난 말인 겁니다. 라틴어 보카레오, 보카레,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너가 일상에서 하는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야. 너 구두 만드냐? 구두 만드는 게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일이야. 너 빵 만들어? 빵 만드는 게 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야. 너 사업해? 사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야.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물질적인 영업행위를 천시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네덜란드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그걸 해서 벌었죠? 그러면 한 번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갖고 싶어요. 그게 정물화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 풍속화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선비들은 다 뭐야, 난치고 뭐 이런 거 쳤죠. 풍경 그리고 뭐 진경산수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홍도나 신윤복은 뭘 그렸어요? 일반 사람들의 삶을 그렸죠. 그게 조선시대 때도 낮은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낮은 장르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물화하고 정물화하고 풍속화는 네덜란드에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삶이 나중에 그림에 등장하려면 인상주의 쪽 19세기나 들어와야 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간단합니다. 시민혁명 때문이에요. 옛날에 이 사회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 왕, 군주, 귀족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역사를 움직인 건 누구예요? 일반 서민이다. 노동자다. 농민이다. 일반 시민이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중요해지니까 그들이 최초의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중요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인물, 아니면 성서 속의 예수, 베드로, 성인, 아니면 신화 속의 신들, 영웅들만 그렸거든요. 이제는 일반 노동자가 이제 등장하는, 이런 건 19세기나 등장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반 서민들의 삶들, 그 사람들의 풍속들, 이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 주류에서는, 서구 미술의 주류는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17세기에는 지미국 국가다. 누구예요? 루이 14세죠. 프랑스가 중앙집권제를 해가지고 프랑스가 유럽의 제국이 되잖아요. 유럽의 종주국이 되는데 그 프랑스도 이탈리아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두 개가 주류예요. 그래서 한때는 르네상스 때만 해도 이탈리아였고 피렌체. 그다음에는 17세기 이후에는 미술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파리예요. 파리. 프랑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로 옮겼어요? 그게 주류가? 뉴욕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뉴욕에 모마라고 있습니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라고 하는데, 지금 인정받은 작가는 바로 뭡니까? 미국에서 인정받는 거고, 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내 작품을 모마에서 소장하고 있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건 2차 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서구 미술을 지배해 왔는데, 인상주의까지도 사실 프랑스가 무대잖아요.
집에 왔는데 거기서는 풍속화나 아니면 정무라 이런 건 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들이에요. 샤를 글레르 전역 혹은 잃어버린 환경, 이게 이제 아카데미라는 게 만들어서 미술대학이 만들어지거든요. 미술대학이자 동업자 조직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미대이자 동시에 미술가들이 주문을 받는 거죠. 왕으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아니면 유력한 귀족들로부터, 아니면 돈 많은 상인들로부터, 돈 많은 사업가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림을 제작을 해주는데 일종의 벤처기업 같은 거죠. 그 결합되어 있는 게 아카데미였는데,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1843년이거든요. 19세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고 신화 속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걸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하고 똑같이 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원래 고전주의는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이 그리는 동시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아름답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셀카 찍죠? 셀카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올립니까? 아니죠. 뭐예요? 뽀샵질. 보정하죠. 뽀샵질하죠. 뽀샵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전미예요. 그냥 눈에 있는 대로 그리는 걸 우리가 보통 자연주의라 그러고요. 그냥 고전주의는 자연주의가 아닙니다. 눈에 있는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그리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뽀샵질을 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래서 옛날엔 누드화 같은 걸 봐도 야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포르노에 가까울수록 뭐냐면 굉장히 자연주의적이에요. 디테일. 하지만 여러분 비너스상 같은 거 야해요? 하나도 안 야하죠. 어떤 저기 이데얼 세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들 보게 되면 이 신체들이 우리 신체들이 아니에요. 다 이상화된 신체고, 요즘도 여러분들 왜 그 스타들, 아이돌들 무슨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정하는 겁니다. 보정하는 거고, 실제로 찍으면 그렇게 안 예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을, 그런 걸 했던 거죠. 자, 얘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주제를 다른 걸로 잡았다? 쫓겨나는 겁니다. 퇴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못 그린 겁니다. 추한 거예요. 이렇게 배척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843년이면 이미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막 영화가 발명되고, 막 사진기가 발명되고, 영화가 발명되고, 온갖 전기가 발명되고, 증기기가 막 등등등등. 이러는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젊은이들은 당연히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대개는 미대를 다니다가 짜증나고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인상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인상주의자들 가르쳤던 그 스승이 그린 그림이에요. 샤를 글레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런 풍을 거부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포. 그리스의 시인이죠. 여성 시인이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1867년이에요. 저 시대, 19세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아니, 이 세계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신화적인 사고방식, 이게 교양이었습니다. 인문교양. 그 다음에 성서적인 사고방식,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19세기는 어떤 시대냐면 과학이고 기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뭘 해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 인간이 기술로, 이성, 기술, 이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세계, 이런 것들이 현대랑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사실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주의 아버지는 누구냐? 귀스타프 꾸르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오르낭의 저녁 식사죠. 오르낭이 이 사람 고향이에요. 저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에서 시골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에 여흥을 즐기는, 바이올린을 키면서 여흥을 즐기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등장한 예술적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냥 시골 사람들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여기에 등장하는 게 아까도 했듯이 영웅들, 신들, 이런 거거든요. 성인들, 아니면 왕들, 장군들, 이런 거였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주의거든요. 그래서 구스타프 꾸르베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신화적인 세계, 이건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니냐. 난 그런 거 안 그리겠다. 난 우리 현실을 그리겠다. 사실을 현실이 있는 그대로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 그림에는 왜 천사가 없냐? 라고 했더니 꾸르베가 뭐라 그러냐면, 천사를 보여줘. 그럼 내가 그릴게. 이렇게.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여줘. 그릴게.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때 이미 사람들의 지각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옛날에 육안으로 봤죠?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육안으로 보면.
그랬는데 1843년 이때쯤이 되면은 이미 뭐가 등장했어요? 카메라가 등장했어요. 카메라가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꾸르베가 그리려고 한 건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걸 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찍을 수 있어요? 없죠. 뭡니까? 포세이돈 찍을 수 있어요? 제우스 찍을 수 없어요. 알렉산더 찍을 수 있습니까? 다 없죠. 나는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것만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은 뭐예요? 내가 미화해서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은 굉장히 내용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진이 있으면 그냥 찍어요. 정직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딱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름답죠, 이거는. 색채나 형태 같은 게 아름답죠. 이건 어때요? 아름답지 않죠. 어두컴컴하죠. 우중충충하죠. 일반 서민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성의 신체, 여성의 신체, 뭐 사진으로 보고 이럴 때부터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진짜는 어디냐? 그거 다 가짜입니다. 환상이에요. 판타지예요. 보정입니다. 다. 진짜 몸매를 보려면 어디 가느냐? 그냥 찜질방 가서 보세요. 그게 진짜 인간 몸입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이게 사실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 먼저 낭만주의 시절에 그걸 했거든요. 사진기가 등장해가지고 한번 예술에 도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델을 데려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기는 정말 정확하거든요. 인간이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찍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옮겼는데 그때 느낀 게 바로 뭐냐? 사진으로 찍은 인간의 몸은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사진은 미술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왜 그렇게 포기를 했냐면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술은 어때야 된다?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으니까 사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들라크루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일단 사진을 본 다음부터는 사진을 보고 그리지 않은 옛날 그림들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왜? 정확하지가 않아서. 옛날에 사진이 없을 때 몰랐잖아요. 그냥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사진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진처럼 정확하면서도 아름답게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사실주의자들은 더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림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때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한 걸 아름답게 그리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하면 추한 대로 그리자라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예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추구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예술을 뭐라고 불러요? 미술이라 그러죠. 아름다움을 미자 써서. 미술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대미술을 보고 왜 미술인데 안 아름다워 이러는 거예요. 현대미술은 아름다움 파괴합니다. 옛날 그런 아름다움의 관념을 파괴하고 진실, 또 다른 걸 추구하고 입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사실주의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꾸르베가 이제 돌 깨는 사람이라는 걸 그렸고, 이것도 보게 되면 일반 노동자가 청모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포맷이 실제 이거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 큰 포맷에다가 옛날엔 노동자, 농민들 등장해도 저 배경 주변 인물이었거든요. 주변의 배경들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들러리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고, 여기엔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노동자, 민중,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이게 시민혁명의 정신이자 동시에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그 사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공산국가에는 항상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는 예술 양식을 국가에서 정해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바로 여기서부터 그때는 이게 진보적이었죠. 진보적이었는데 20세기의 리얼리즘 얘기하는 건 진보적인 게 아닙니다. 퇴보적인 거죠. 19세기 언어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나라의 미술을 보면 그 나라의 정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진보적인지를.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는 절대 진보적인 사회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말 진보적이었거든요. 정말 그때 정말 온갖 실험들이 다 일어나고 그때 러시아가 저기 세계 미술을 끌고 갔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효과였죠. 그런데 이제 바로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바로 1934년에 리얼리즘 이것만 그려.
다르게 그린 반동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발전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탈린주의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한국식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때만 해도 리얼리즘이라는 건 진보적이었습니다. 혁명적이고 진보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이었던 거죠. 전통 파괴적인 이런 그림이었던 시대입니다. 귀스타브 꾸르베 오르랑의 매장 이것도 그냥 시골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여해서 그 상갓집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자기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초상 치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또 사실주의의 또 다른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만종 밀레. 예, 밀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주의라기보다는 약간 낭만주의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도 뭐 피곤하면 도시 살다 피곤하면 나 귀농해가지고 농사 지을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 귀농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농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농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딱 어느 제주도 가가지고 나 이런 데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오시면 제일 먼저 습기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또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친구들 중에서 시골에 이제 귀농한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벌레와의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데 여기 보게 되면 노동자들의 농민들의 삶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 농민들을 좀 이상화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딱 보면 이 사람들 이삭 줍는 거잖아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품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끝난 다음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먹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단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상화되어 있고 낭만주의화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은. 오늘의 도미에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정치 캐리커처 많이 보시죠? 만평 같은 거. 그거의 원조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정치 비평도 하고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캐리커처 같은 거 그렸는데 이 사람 풍은 그림풍으로는 그다지 사실적이지 않거든요. 풍은 그렇죠. 그다지 사실적이지 않지만 이 사람도 사실주의에 넣는 건 정신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3등 객실이에요. 기차 타고 가는데 3등 칸이면 누가 탑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타는 칸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영화 그 타이타닉 보셨어요? 그 잭과 로즈가 막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3등 선실로 내려가죠. 거기 가니까 막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죠. 그런 건강함들, 서민들의 건강함들, 이런 것들을 그린 게 이제 오늘의 도미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주의자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주의자로 이제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거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네라는 사람이에요. 에두아르 마네라는 사람인데 마네는 흔히 인상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 마네는 자기는 인상주의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인상주의자라고 전시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사실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풍이 인상주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의 예술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서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인상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주제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린다. 이게 더 중요했지 어떻게 그린다, 무엇을 그리냐가 중요했지 어떻게 그린다는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게 바로 마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에두아르 마네인데 압생트주를 든 남자. 압생트주라는 게 그 파리의 그 화가들이 많이 마시는 술이거든요. 나 집에 하나 사왔는데 아직 마셔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그냥 소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하도 많이 마시길래 이게 이 안에 무슨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때는 막 금지도 되고 그랬는데 다 낭설이고요. 어쨌든 이건 바로 뭐냐면 주정뱅이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어떤 특정 지역에 매주 나와서 거기서 이제 술 마시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아까 샤를 글레르한테 갔더니 샤를 글레르가 뭐냐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역겹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가지 면에서 역겹다라는 거죠. 첫째로는 뭐냐면 이게 그림 그릴 가치가 있는 거냐? 네 그림은 거기에 몰사된 주정뱅이만큼이나 역겨워. 두 번째, 이게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름답냐라는 거죠. 하나도 안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네가 이제 에두아르 마네가 현대 화가들의 뭐랄까 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 화가들은 말이죠. 욕 먹는 걸 좋아하죠. 욕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작가님 너무 그림 좋아요. 그러면 현대 화가들 상처받습니다. 딱 와가지고 작가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웃으면서 내가 뭔가 유의미한 작품을 만들었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막 스캔들 일으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것 대표적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네예요. 마네가 이 그림을 딱 그린 겁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두 신사가 공원에서 여자를 베껴놓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해 1863년이니까 지금으로서 160년 전이에요. 160년 전에 도심의 공원에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옷 벗겨서 같이 식사를 한다? 지금 한국에서도 아마 불가능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딱 그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막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욕을 했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면 그래서 자기 이름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용용 죽겠지. 이건 몰랐지. 사실 이게 뭐니까 패러디입니다. 패러디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안 되나? 포인터가 없네. 포인터가 안 먹네. 빨간 아니다. 포인터가 안 먹네. 어쨌든 여기 보이세요? 요게 강의 신들입니다. 강의 신들 뭐 저거 있죠. 저거를 비교를 해볼까요? 딱 그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옛날에 신을 그렸지. 나는 누굴 그려? 파리징. 지금 파리 시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난 눈에 보이는 시민들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실주의 정신인 거예요. 너희들은 저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나는 지금 이 파리의 일상을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엿먹어라 이거예요. 엿먹어라. 한마디로 패러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성과를 한참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렸는데 이걸 그린 거예요. 에두아르 만의 올랭피아라고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누드화입니다. 누드화인데 아니 사실 뭐 누드는 그전부터 많이 그렸잖아요. 중세 때부터 그렸습니다. 누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은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아니 여자 벗은 몸 좀 그렸다고 왜 난리를 치느냐. 멀쩡히 그리는데 왜 이 그림에만 난리 쳤냐. 간단합니다. 옛날에 여자 벗은 여자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신들이었어요. 여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창녀예요. 이른바 창녀고 지금 꽃을 들고 왔죠. 흑인 하녀가 꽃을 들고 왔는데 이 꽃은 바로 이 여자의 고객이 준 선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이게 음욕, 정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딱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 금방 딱 알아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포르노는 굉장히 야하죠. 근데 비너스의 낯은 하나도 안 야하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다가 최초로 포르노그래픽한 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은 누드더라도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안 거죠. 당연히 발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패러디입니다. 이거예요. 티치아노가 그렸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1538년 르네상스 그림이잖아요. 이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한번?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박근혜 얼굴 합성했다가 난리 난 적 있잖아요. 지금도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걸 합성을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게 너희들의 여신이냐? 이게 바로 현대의 여신이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여신이다. 이게 바로 사실주의 정신이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지금 여기 이 현실들을 그리겠다. 이게 이제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근데 이제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이거랑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보세요. 차이가 확 나죠. 이거랑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도 차이 나죠. 여기는 뭐가 되죠? 둥글둥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평평한 느낌이 들죠. 이건 왜 그러느냐? 외광 효과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내 현실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옛날에 아틀리에에서 그렸잖아요. 스튜디오에서 그렸죠. 어두운 스튜디오에서 그렸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림을 그리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바깥으로 야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간단한 상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들 불러와 아틀리에로 불러와가지고 포즈 취하게 한다면 드로잉해가지고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스튜디오 안의 조명 조건과 바깥의 조명 조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가지고 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이 있으면 스튜디오 안에 빛이 이렇게 한쪽에서 오죠. 저런 빛이 와가지고 딱 있으면은 여기는 밝죠. 여기는 어둡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입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그런데 그 공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보세요. 야외에서 공을 딱 보게 되면 빛이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사방에서 들어오죠. 방사광이. 그래서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면 구가 원반으로 보여요.
평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평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외광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그럼 밖에서 그렸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안에서 그렸거든요. 왜, 어떻게 그럼 이 효과를 됐느냐? 이걸 이용했대요. 인공 조명. 조명을 빵빵하게 떼가지고 그림자를 딱 없애버리고 마치 야외랑에서 본 듯한 이런 느낌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리는데 정말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겠다는 이런 사실주의 정신. 이게 마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네가 인상주의자가 된 이유는 여기서 이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 꽃을 보죠? 옛날에 르네상스 때 화가들 그림을 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럼 디테일들 다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옷이 있죠? 옷이 있으면 가가지고 딱 보면 실 하나 있죠. 실 오라기까지 다 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세워놓고 여기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걸 정밀 묘사한 걸 여기다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은 15세기, 1500년경까지의 그림들은 그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정말 요렇게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있어요, 정말. 그랬는데 이미 이제 바로크 시대 때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선 극단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이 꽃을 보게 되면 점점 다가가서 보게 되면 꽃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물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꽃잎이 없죠. 물감 자국이 터치만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리에 가게 되면 거기 파리에 보면 모네 그 수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드 본문가 거기 딱 가게 되면 딱 보면 멀리서 보면 수전인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물감 이렇게 두꺼운 물감 툭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른 마치 뭐랄까 시멘트를 바르듯이 이렇게 바른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상주의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롱샹의 경마인데 옛날에 사람들이 말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달릴 때 말 4개를 다 그려요. 다리 4개를. 근데 여기서는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를 그린다. 자전거가 막 달리는 자전거를 그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달릴 때 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르네상스 화가들은 살을 그려요. 근데 쓱 안 보이게 그리면 그때부터 이제 인상주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 달릴 때 네 개가 다 보입니까?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냥 감춰버린 거죠.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인상주의자의 아버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네예요, 모네. 나머지는 인상주의 화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인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인상주의자의 노선을 걸은 사람은 사실 모네밖에 없어요. 모네하고 한두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르누아르 같은 사람은 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날짜를 2개를 기억해야 하는데 1850년 그럼 사실주의예요. 그 다음에 20년 지나면 1872년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상주의. 그래서 사실주의의 태내에서 이제 인상주의가 탄생했다라는 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공업지대 항구 같죠? 크레인 같은 게 참 어렴풋하게 보이고 여기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저게 보트에 사람이 타 있는 거죠. 근데 가까이서 가기는 그냥 얼룩이에요. 얼룩이 그냥 보셔도 얼룩이죠. 얼룩입니다. 이렇게 그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고전주의 화가들은 형태를 그립니다.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릴 때 드로잉부터 하죠. 명확한 형태를 그려요. 그 다음엔 뭘 하느냐 하면 거기다 색칠을 합니다. 근데 그 색이 형의 바깥을 벗어나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어요. 뚜렷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물은 윤곽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우리는 2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 먼저 드로잉을 해요.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색을 칠하죠. 그러니까 드로잉과 채색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서구의 주류는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깨진 게 바로 그 형태가 깨진 거예요. 아까 그 꽃들 보게 되면 꽃잎에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안개에 가려 있거나 희미한 것들. 그래서 생라자르역 이런 효과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주의 효과를 느끼려면 간단합니다. 그냥 버스 타고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차창 바깥으로 본 세상. 그게 인상주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얼룩덜룩합니다. 이런 걸 많이 그렸고요. 모네입니다. 자, 인상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은 인상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리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뭘 깼냐면 옛날에는 색에 대한 관념이 있었죠. 근데 인상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학적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색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옛날에 사물엔 다 고유색이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물에 고유색 따위는 없다. 뭐냐? 색이라는 걸 알고 보면 반사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가지고 특정한 물체에 부딪혀서 어떤 빛은 흡수하고 어떤 파장은 흡수하고 어떤 파장은 내뱉잖아요. 내뱉거든요. 반사하거든요. 그게 색채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이라는 게 늘 같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다릅니다. 그 유럽에 가잖아요. 저 이탈리 쪽 태양하고 저쪽 태양이 달라요. 그 독일 쪽 태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가 뭐랄까 유럽에 비하면 좀 낮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빛이 너무 산란해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쪽 가을 바람 들 때 딱 이때 어느 날 그냥 쫙 하고 그 빛이 사물에 딱 달라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을 딱 들 때 쫙 반짝반짝 빛나던 자결하던 그 싹 가라앉고 그게 이제 북유럽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감이 팍팍 살아납니다. 거기서는. 이런 거에 어떤 위도에 따라서도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 밝은 날, 비 오는 날 아니면 흐린 날 다 다르죠.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이 또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게 사물의 고유색이냐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진 날 정오 12시에 정면에서 본 그런 색 이걸 사물의 고유색으로 정한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에는 정해진 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빛의 조건에 따라 다른 거고 그걸 포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포착하려면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빛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형태를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그리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형이 명확해질 수가 없고 빛의 효과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물을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물에 정해진 빛이 없죠? 그럼 그 사물을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그려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번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시리즈로 나갑니다. 노젓가리죠? 일몰 때 본 겁니다. 같은 걸 계속 그려요. 이것은 무엇을 그리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빛의 걸. 그래서 돈을 좀 버니까, 화가서 돈을 버니까 저기 지베른인가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모네 정원 만들고 별장 짓고 거기 농촌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맨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또 그립니다. 그 다음에 모네. 이게 이제 루엥 성당인데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인데 이것도 다 한 번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리고 같은 걸 계속 그립니다. 쫙 그리는 거죠. 시리즈로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네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실물이란 느낌보다는 물에 뜬 그림자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걸 시도했던 게 누구냐면 세잔이에요. 세잔은 루엥 성당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돌이잖아요. 그 돌의 묵직함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묵직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빛을 그리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색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을 그린다. 회화가 그려야 할 건 빛이다라는 거죠. 빛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빛그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들, 그 촉각적인 느낌 있잖아요. 이게 묵직하다, 뭐 이런 것들, 육중함, 이런 건 사라져버린 거고, 이거 나중에 이제 세잔은 이제 완전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어쨌든 세잔의 불만이 바로 그거였어요. 옛날 그림에는 그 육중함, 그게 살아있었는데, 얘네들 그림에는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색채가 있고 빛의 효과는 있지만 정작 사물 자체는 사라진 게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이 해체가 되는 것 같아요. 막 해체가 돼가지고 그 인어공주인가 이렇게 물거품처럼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클로드 모네 수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잉투해가지고 그 조그만 연못 짓고 거기다 수련 연꽃 심고 그 다음에 일본식 니혼밭이라 그러나 일본식 다리 탁 놓고 수련을 또 그리고 그런데 노젓가리하고 저는 루엥 성당하고 수련이에요.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수련을 그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겁니다. 다. 그래도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이것도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수련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 물감입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툭 이렇게 축. 여기는 꽃잎이라도 만들어 놨지만 그냥 툭툭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 밖에 이제 까미오 피사로 같은 사람이 아주 충실한 인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고 약간
나이가 좀 많았는데 인격도 좋고 굉장히 사귐성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들이 성격들이 다 괴팍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또래들을 좀 묶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충실하게 인상주의자로 남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그렸어요. 멀쩡하게 그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피사로 해변에서 잡담하는 두 연인인데 흑인들이거든요. 유럽에서 보기 힘든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그다음에 형태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형태 명확하고 색채 뚜렷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나와버립니다. 아카데미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확.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베르사유 가도. 요게 이제 눈을 많이 그린 이유는 죄송합니다. 인상주의자들 그림에서 종종 눈이 등장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눈이 하얗잖아요. 반사광이 잘 비쳐요. 거기 비치는 반사광 효과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나 중학교 때인데 백일장을 갔어요. 학교에서 종묘로 갔어요. 종묘. 창경궁인가? 거기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서 종묘로 갔는데 우리는 백일장 하러 갔는데 그 똑같은 장소에 딱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그림 그리는 대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젤 같은 걸 딱 세워놓고 그리는 걸 딱 보니까 미술반인 것 같아. 그 고등학교 형인데. 근데 그 사람을 그리는 걸 이제 유심히 봤죠. 그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무 토막 있죠. 나무 토막은 고동색이고 여기는 파란색, 녹색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물감을 딱 치더니 녹색 물감을 딱 치더니 그 고동색 있잖아요. 나무. 거기다가 녹색을 칠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놀랬죠. 항상 나는 색은 고정돼 있다고 믿었거든요. 나무의 기둥은 이거는 고동색이고 여기는 이파리는 녹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녹색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거기 녹색이 있어요. 왜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녹색 그림자가.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 난 그림을 보고 나서 정말 거기 있구나.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때는 이제 녹색 시대가 있었어요. 진중권에. 나무를 그릴 때 고동색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녹색으로 그리자. 막 급진적으로 막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인상주의 효과예요. 빛의 반사 이런 거죠.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눈을 많이 그렸던 이유는 눈에 잘 나타나거든요. 이거 이제 어때요? 피사로에 그린 건데 여러분 흔히 보는 장면이죠.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가다 보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인상주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은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 안에서 완성되죠. 르네상스 그림은 안에 들어가면 가까이 가면 다 있죠. 인상주의 그림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우리 눈에서 완성돼요.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저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없어요. 멀리 떨어져야지 수련이 여기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 르네상스 그림은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것도 가까이 가서 가면 실오라기까지 다 있어요. 그 안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은 그림 안에서 완성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저게 내 눈에 와서 내 망막 위에서 완성이 되게끔. 그게 인상주의 효과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시슬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그렸죠. 루브신. 대표적인 사례 르누아르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런 걸 그렸어요. 사냥의 여신 디아나 1867년까지도 아직도 저렇습니다. 아까 인상주의가 1872년이라 그랬죠. 그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카데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수주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론가도 좋은 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1867년에 증기기관차가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걸 그리고 있어요. 아니 전신 전기 막 사람들이 전기를 하고 있는데 헤르메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신의 전령? 헤파이토스 얘기 있잖아요. 불칸이라고 하는 대장장이의 신 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제철소가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틀어가지고 모네랑 르누아르가 사실 인상주의 기법을 만드는 데는 모네랑 르누아르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걸 그려요. 그래서 누가 그린 그림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피에르 오게스트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는 같은 장소죠. 모네가 그린 겁니다. 같은 날 같이 친구처럼 지낸. 비교해 보면 같은 걸 그립니다. 이 두 사람이 모네랑 르누아르가 같이 인상주의 기법을 발전시켰다, 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모네는 계속 끝까지 그 길을 가지만 르누아르는 가다가 그냥 딴 데로 새버립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르누아르 그림 속에서는 파리 지행들 있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인상주의자들은 풍경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이제 파리 지행, 쉽게 말하면 파리 시민들의 삶들, 일상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 여러분 같으면 돈 주고 뭘 살래요? 그냥 풍경 살래요? 아니면 우리한테 익숙한 이걸 살래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왜? 보통 이제 그 시민 계급들이거든요. 좀 사업 좀 해서 돈을 좀 번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딱 그림을 딱 그리려는데, 아, 풍경 이거보다는 이쪽이지, 이런 거죠. 옛날 귀족하고 달라요. 귀족들은 교양이 있죠. 교양, 소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우리나라 한자 하듯이 라틴어를 하고, 막 옛날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다음 성서 지식들, 그다음 옛날 문헌들, 문학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양들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 귀족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무식한 애들이에요. 귀족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얘네들은 귀족들을 또 무시하죠. 왜? 니들은 기생충이야. 우리는 이 자리를 갖다 우리 노력으로, 내가 사업해서 내 노력으로 됐지만 니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냥 입에다 금수 물고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이 기생충들아. 이렇게 보는 거고. 얘네들은 또 자기 자의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그런 교양하고는 인문교양 이런 건 관심이 없거든요. 그거 뭐야, 지금 현실이 이런데? 이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왜? 이들이 이제 자본가들이거든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 버렸네. 옛날로 돌아가 버렸죠.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르누아르는 끝까지 인상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윤곽 다 있죠, 지금. 윤곽이 다 뚜렷하죠.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이 없어요. 왜? 빛에는, 반사광에는 그래 뚜렷한 윤곽이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 안에서 그림이 다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모네랑 같이 인상주의 기법을 발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그 길을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드가 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주의자라고 하기엔 조금 뭐한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순간 동작을 포착을 해요.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시점이 재밌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시점을 어디서 잡냐면 아마 여기서 잡을 거예요. 그 선생이 지금 교사가 감독인 것 같아. 무대 감독이 지금 무희애들한테 막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 같으면 여기서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근데 지금 어떻게 그리냐면 옆에서 무희의 등이 보이게끔 이렇게 그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이거 완전히 다른 시점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본다라든지, 이거 위에서 아래를. 시점이 굉장히 다르요. 여러분 시점을 바꾸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손님과 어머님과 알죠? 소설. 누구 시점이에요? 아이 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벤지라는 강아지 영화가 있었어요. 벤지, 70년대 벤지라는. 근데 그 벤지 강아지 영화 할 때 카메라 각도가 어디였냐면 개 눈 높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개의 눈으로 본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도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화가들의 눈이 아니거든요. 카메라맨의 앵글이잖아요. 카메라맨의 앵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세계를 봤다면 이제는 뭘로 보는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고, 이미 카메라가 아까도 사실주의가 탄생하는 데 영향을 끼쳤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고, 그다음에 신인상주의라고 하는데 네오라 그래요. 네오 하면 신이죠. 네오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신인상주의 하면 생각나는 게 이른바 점묘예요. 점을 통통통통통통통 찍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신인상주의가 등장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의 목표는 바로 뭐냐? 물감으로 빛을 그리는 거였잖아요. 물감으로 빛을 그리는 건데, 불행하게도 물감과 빛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색은 곧 빛이다라고 믿었죠. 근데 색이라는 건 보통 물감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물감이라는 매체하고 빛이라는 매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색의 삼원색이 뭐죠? 빨강, 파랑, 노랑이죠. 빛의 삼원색은 뭐예요? 여러분 요즘 흔하잖아요. RGB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죠. 그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뭐냐면 섞을 때 빨강, 파랑, 물감 빨강, 파랑,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검정색이 되죠. 근데 빛을 빨강, 파랑, 노랑을 섞으면 뭐가 돼요? 밝아지죠.
그러니까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감산혼합이라 그래. 명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명도가 올라가는 가산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상주의 그림에 충분히 빛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물감을 섞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물감을 섞으면 명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빨강, 파랑, 노랑을 가지고 섞어야 뭘 낼 수 있어요. 색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빨강, 파랑, 노랑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녹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황도 있고, 분홍도 있고, 보라도 있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색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치 못하게 뭐가 떨어져요? 명도가 떨어져요. 밝기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어떤 생각을 냈느냐?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게 뭘로 보여요? 녹색으로 보이시죠? 실제로는 녹색이 아니라 노란색과 파란색이에요. 보라로 보이시죠? 이거? 실제로는 빨강하고 파란색 점입니다. 주황으로 보이시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노랑하고 빨강이에요. 그러니까 점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묘라고 그러죠. 저거를 포인틸리즘 점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섞으면 뭐가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섞지 않고 병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치를 해서 섞는 걸 어디서 섞어라? 네 눈에서 섞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색까지도 어디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화판에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눈에서 완성하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묘법이라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게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조르주 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쇠라하고 시냐크라는 두 사람이 점묘의 대가거든요. 쇠라하고 시냐크 두 사람입니다. 쇠라가 그랑자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했는데 무지 많은 점들 찍은 거 보이시죠? 가까이서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그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거는 점묘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없죠. 전형적인 인상주의 화풍이죠. 저렇게 그리다가 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싹 터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그렸느냐? 이렇게 그려요. 점으로 딱딱딱딱딱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상주의예요. 전형적인. 여기서부터는 신인상주의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색이에요. 빨강, 파랑, 노랑 세 색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12가지 색인가를 썼다가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10색, 그다음 8색, 7색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원색만 가능한 한 원색에 가깝게끔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되도록 색의 혼합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색의 혼합을 막고 병칠시킨다라는 겁니다. 시냐크란 사람들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이 좀 밝아지긴 했죠.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학자들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는 없대요. 이게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밝아진다는 건 병치 효과 때문에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점을 찍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여백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는 거지 실제로 섞거나 이런다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예술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과학이라면 이건 폐기된 이론이지만 예술은 어쨌든 잘못된 생각이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새로운 그림 그리는 방식이 탄생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이게 인문학도 그렇습니다. 창조적 오독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읽어도 그 괜찮은 성과만 내면 돼요. 그게 이제 인문학의 좋은 점이죠. 과학에서 큰일 납니다. 과학에서 한번 잘못되면 잘못된 거지. 이것도 뭐야 이래가지고 했다가는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배가 침몰해요.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인문학에서는 창조적 오독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서 보여줬다면 그건 높이 평가하고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덕분에 새로운 예술 그리는 방식이 탄생했단 말이죠. 이렇다면 그건 평가를 받는 거죠. 창조적인 거고 창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조르주 쇠라 같은 경우에 하던 10색 안쪽이거든. 한 8색까지 썼거든요. 그래도 여러 색을 원색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결국 몇 가지 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가지 색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섞어서 다 쓸 수 있으니까 병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색에 가까워져요. 점점. 이것도 보게 되면 실제랑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건 어때요? 꽤 실제랑 비슷하죠? 이거는 실제로 너무 좀 다르죠. 뭔가 좀 더 화려하고 좀 색감이 훨씬 더 풍부하죠. 이런 느낌이죠. 원색적이다 그러죠.
이게 점점 가면서 원색적으로 변하거든요. 이건 어때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일까요? 그럴 리 없죠. 그 다음에 점이 이제 뭐가 됐어요? 면이 됐죠. 면이 된 점점. 이게 되면 이제 임프레션이 아니에요, 이제는. 임프레션이는 뭐예요? 인상주의가 임프레션이잖아요. 임프레션에서 프레스는 짜 집어넣다, 누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프레스 누르다라는 거고, 임은 뭐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프레션이라는 건 사물의 인상이죠.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내가 세계를 느낀 거 있죠. 느낀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X죠, 바깥으로가. 익스프레션이에요. 표현으로 가는 거죠. 그 여기서부터는 이미 슬슬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신인상주의까지만 해도 인상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상주의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상주의는 어디까지나 나의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충실하게 기록하겠다. 빛의 효과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실제로 저렇게 안 보이거든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죠. 나도 이제 정치평을 많이 하는데 누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렇죠? 원색적으로 비난, 막 화끈하다는 얘기죠. 감정이 막 실려 있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대로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깥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현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사물에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 재현론인데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재현론에서 어디로 가냐? 표현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죠. 옛날에 이 그림의 출처, 이미지의 출처는 어디냐? 그럼 바깥에 있는 대상이에요. 저거잖아, 저기 있잖아. 저걸 여기다 옮긴 거야, 그랬죠. 이제는 그림이 이렇게 있죠. 피카소의 그림이 딱 있다. 그 그림의 출처는 어디냐? 화가예요. 화가의 내면에서 나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을까? 간단합니다. 카메라. 바깥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 누가 인간이 카메라랑 경쟁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제는 바둑도 기계랑 못하잖아요. 경쟁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바로 뭘 하냐? 기계가 못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 하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 하죠. 하지만 다르게 그리는 건 못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이때부터는 이제 재현론에서 임프레션이 아니라 익스프레션으로 변화하는 거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화가를 평가할 때 잘 그렸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표현했느냐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듣자 하니까 홍대에서 대생 드로잉 시험 폐지했다 그래요. 왜? 이제는 이거 잘 그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노트북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아크릴판 있죠? 45도 딱 갖다 놓잖아요. 여기 그냥 그대로 비춰요. 종이에다 그대로 그리면 돼요. 똑같이 그리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 그리는 사람한테 그냥 하청 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아이디어. 내가 표현할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영남 사건 때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게, 아직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림하면 이거를 자꾸 보는데, 이제는 그게 뭐예요? 이것만 갖고 된다. 그 변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고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로 후기 포스트라 그래요. 이제 네오 임프레셔니즘까지는 임프레셔니즘이에요. 인상주의죠. 이제부터는 포스트입니다. 포스트는 지난다는 뜻이잖아요. 인상주의 이 다음 세대다라는 겁니다. 거기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누구냐? 고흐고, 그 다음에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죠. 고갱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세잔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잔은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란 말은 셋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이런 뜻이 없어요. 뜻이 아니라 그냥 인상주의 다음 흐름이다, 이 정도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흐, 고갱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세잔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쨌든 근데 인상주의 다음 타자. 인상주의에서 신인상주의를 거쳐가지고 인상주의 운동이 끝난 다음에 등장한 사람 세 사람. 그게 이제 후기 인상주의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거흐고, 고갱이고, 그 다음에 세잔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때요? 아까 면으로 변했죠? 얘는 이제 선으로 해요. 굵은 선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틸리즘, 쉽게 말하면 전묘의 흔적인 거죠. 전묘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죠. 근데 고흐가 정말 저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을까요? 아니죠. 고흐야말로 강한 뭐예요? 느껴지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정말 밤하늘에 별이 막, 이게 소용돌이 치나요? 이런 거 아니죠. 느낌대로 그린 겁니다. 느껴지는 대로 그린 거.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게 다 선들이죠. 선들로, 굵은 선들로 축축축축
휘말려 갔다. 휘가만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뭐의 효과냐? 인상주의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인상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 전묘라는 게 아까는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명도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섞으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빛은 섞으면 밝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전묘가 시작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묘라는 게 그걸 위해 사용되지 않죠. 이미 언제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전묘가 이제 여기 안에 전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건 더 이상 고전적인 전묘라고 할 수 없죠. 표현에 가까워지죠. 이쯤 되면 이제 완벽하게 완전한 전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묘의 흔적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어떤 생각이 또 들어요? 굳이 저렇게 그려야 되나? 포인트. 이제는 저렇게 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등장하느냐? 아,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게 되면 다 선이죠. 이게 이제 아직은 전묘의 흔적인 겁니다. 근데 저걸 보고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있죠. 울트라마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걸 딱 보면 정말로 이렇게 미쳤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색채가. 정말 저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거는 바깥에서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이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는 이미 표현 쪽으로도 가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전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거갱으로 닦아가지고 이제 전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실제 색하고 다르게 그린 거예요. 그렇죠? 실제 색 비슷하지만 달라요. 실제로 색깔이 사물의 색이 저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물의 색이 저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깨진 거냐면 색이 해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그릴 때는 옛날에는 똑같이 녹색으로 그리고 여기는 나무색으로 그리고 저기는 검정색으로 그리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색 갖다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색이 이제 해방된 겁니다. 이미 형태는 해방시켰죠. 누가? 인상주의자들 형태를 파괴시켰잖아요. 이제 형을 이제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채도 똑같이 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형과 색이 자유롭게 노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여기 보세요. 윤곽선. 윤곽선이 다시 등장하죠. 두꺼운 윤곽선이 등장하는데 저거 뭐냐면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왜? 그래서 클로아종이라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특히 이 인상주의자들부터 일본 목판화에 영향을 받아요. 일본 목판화. 그러니까 일본 목판화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색채를 갖다 리얼리스틱하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식적으로 쓰죠. 일본은 하여튼 예쁘잖아. 그렇죠. 색깔을 굉장히 예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색채 사용법들을 애들이 본 거예요. 왜냐? 그때 이제 일본이 막 개항하고 막 이럴 때 일본의 문화가 막 유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르네상스가 끝났거든요. 그 고전주의 문화가 끝났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찾는데 서구에서 이미 참조하고 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의 충격. 근데 그게 좋았던 게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니즘이라 해서 일본주의라 그러는데 인상주의 화가들도 다 여기 영향을 받았고 그 색채라든지 아까 드가 같은 경우 있죠. 시점. 이것도 일본 목판화 시점이에요. 목판화. 여러분 호쿠사이의 그 그림 기억나시죠? 파도가 이렇게 쳤는데 그 파도 밑으로 후지산이 보이는 이런 시점 같은 거 어디서 배웠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일본 목판화는 이렇게 목판화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뚜렷한 선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색들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강렬하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이 땅이 빨간색이겠어요? 설마? 아니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쓱. 이거 서양 고전의학에서 있을 수 없는 구도거든요. 저거 일본 목판화 영향입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자유롭게 쓰거든요. 저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다시 뭐냐면 이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잖아. 어디 얘기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인상주의랑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옛날 성서화냐? 종교화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타히티의 여인이죠. 그래서 폴공이 문명을 떠나서 타히티로 떠나버립니다.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명에 때묻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 하여튼 유럽인들이 그때 많은 성병을 옮기잖아요. 하여튼 그런 전염병과 성병을 옮길 때 그건데
어쨌든 가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도 보기에는 두꺼운 이렇게 있고 선으로 다 쳐져 있죠. 클로아정이라서 선으로 되어 있고 안은 색채들을 굉장히 표현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채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빨강, 파랑, 노랑에 가까워져요. 아까 봅시다. 그거도 보세요. 여기도. 자, 무슨 색이에요? 노랑하고 빨강, 노랑하고 파랑이죠. 여기도 뭐야? 노랑, 그러니까 파랑, 노랑, 빨강이죠. 원색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표현적입니다. 강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이런 거. 색채가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후기 인상주의자입니다. 자, 이제 현대로 슬슬 넘어가 봅시다. 이걸 딱 그렸어요. 앙리 마티스예요. 현대의 회화 그럼 누굽니까? 한편으로는 마티스가 있죠. 또 한편으로 누가 있어요? 피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기 뭐라 그러냐면 피카소는 형태를 완전히 해방시켰고 마티스는 색을 해방시켰다. 옛날에 사람들은 비슷하게 그렸잖아요. 인상주의자도 후기 인상주의자가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죠. 형태를. 그 다음에 색채를 쓸 때, 색채를 쓰는데 마티스가 완전히 다른 색채를 쓰거든요.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걸 딱 그렸습니다. 제목은 사치고요. 쾌락인데 1906년이고. 딱 보면 뭐예요? 필체가. 점 찍었죠? 뭐예요? 포인틸리즘. 쉽게 말하면 점묘파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시냐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냐크가 엄청나게 띄워줍니다. 마티스를. 왜? 자기 제자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 그림도 막 사줘요. 막 사주고 키워줍니다. 여기다 가서 야 정말 뛰어난 애가 나서 그렇고 우리 시냐? 아니 수에라? 시냐? 이 신인상주의. 그 뒤를 잇는 신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띄워주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배반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림을 딱 그렸는데 여기까지도 그냥 이거 뭐지? 약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랬냐면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는 아까 고객 영향을 받은 거죠? 여기 점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시냐크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악담을 퍼댑니다. 저걸 그림이라고 그러냐? 저건 무슨 칠보 공예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는데 뺀질뺀질 낙하치지 뭐 뺀질뺀질해가지고 저게 회화가 아니라 칠보 공예라는 둥 막 온갖 악담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버렸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화면 구성이라는 게 원근법도 이제 파괴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티스가 그린 게 잘 보세요. 이게 후기 인상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거기서 이제 마티스가 넘어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후기 인상주의자가 아닌데 이른바 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세기 예술로. 잘 보세요. 색깔은 어떻습니까? 빨강, 파랑, 노랑, 촉수. 원색이죠. 실제로 빨간 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방 2배를 빨간색으로 할래요? 아마 여러분 미쳐버리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이 형이 굉장히 형태가 단순화됐죠.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됐죠. 이게 이제 현대적인 겁니다. 형태가 단순화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깊이감이 없을 거예요. 여기가 테이블 위잖아요. 근데 이제 벽지처럼 보이죠, 그냥. 또 하나는 이게 여기 있고 방이 있고 저건 바깥이죠. 그럼 여기 깊이감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렇게 한 면인 것 같죠. 이게 이제 뭐가 슬슬 파괴되냐면 원근법이 파괴되는 거예요. 원근법.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르네상스 때 마련된 예술의 규칙들 있죠. 그게 하나하나씩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회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파괴하는 거예요? 그림은 텍스트의 번역이다 깼죠. 성서, 신화, 니네들이 다 그려. 우리 현실을 그릴래 이랬죠. 그 다음에 그림에서 형태다. 인상주의가 형태를 파괴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후기 인상주의자는 색채. 색채가 색채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야 된다? 그거 깼죠. 이렇게 되면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슬슬 이제 뭐가 파괴되기 시작해? 원근법도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고 색채는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색이다? 옛날에 한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 가서 내렸어요. 제주도에 환경운동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선생님이 오셨대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자기가 이제 땅을 그릴 때 제주도 땅 색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렸대요.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는 거야. 흑색으로 그러지 왜 검정색을 썼냐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억울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면서 그걸 또 다시 흑색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돼가지고 처음으로 무태를 나가봤다 그러더라고요. 무태 딱 나갔더니 정말 땅이 고동색인 거예요. 황토색인 거예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때 그 귀한 깨달음을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지만, 어쨌든 거기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모름지기 색이란 건 바깥에 있는 대상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져. 여긴 그런 거 없어지는 겁니다. 색채가 해방된 거예요. 자유롭게 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기 인상주의자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바로 이 세잔인데, 세잔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상주의자들의 색채 효과는 좋다. 그런데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을 보면 이게 사물이 아니라 뜬 그림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니라 사물을 그리겠다. 뭔가 견고한 구조를 그리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원근법의 한계를 안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이 인간이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원근법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쭉 보면은 가까이 있으면 길어 보이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죠. 쭉 가다 어느 순간에 이게 만나죠. 그 다음에 소실점. 모든 사물들이 글로 빨려들어서 사라져버리는 소실점이 있죠. 거기가 바로 내 눈의 높이고.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기가 딱 발명되고 원근법 그림을 딱 비교하니까 일치하네? 봐라. 원근법이 옳았네? 이거잖아요. 원근법이 과학적이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원근법은 항상 카메라랑 인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차이가 뭐예요? 카메라 렌즈가 몇 개예요? 우리는 몇이에요? 두 개잖아요. 얘는 모노큘러고 우리는 비노큘러입니다. 얘는 하나고 우리는 두 개로 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카메라는 뭐예요? 피사체가 어디예요? 평면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안구는 어때요? 구면이에요. 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막이 구면입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는 고정돼 있죠. 딱.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볼 때 눈이 고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보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 어떤 식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죠? 볼 때 카메라처럼 찍질 않아요. 딱 소실점 딱 찍은 다음에 착착 찍은 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냐? 아니거든요. 여기 이분 보고 이분 보고 저분 보고 여분 보고 이분 보고 부분 보는 걸 어디로 보내요? 뇌로 보내죠? 그 뇌에서 전체를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건 과학적 과정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뇌과학적 뇌신경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원근법은 굉장히 인위적인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으로 그 상상이 한눈으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켜서 그다음 평면에 투사한다 이거잖아요. 이 근데 이 세 조건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조건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500년 동안 그걸 믿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잔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미술사에서 딱 한 사람 꼽으다 그러면 나는 그냥 세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카메라랑 시각이랑 여러분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고 만약에 360도로 한번 돌려보세요. 돌리는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360도 돌리면 세상이 주책 없이 돌아가죠. 막 정신없이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때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가만히 있고 누가 돌아요? 내가 돈다는 느낌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기계적으로는 이게 옳을 겁니다. 이게 옳을 거예요.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는. 하지만 내가 돌았을 때 내 몸으로 느끼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래요? 기하학적인 원근법과 우리 몸으로 느끼는 체험된 원근법은 다르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그려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본 그대로를 한번 합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탁탁 따로 찍어서 그걸 컴퓨터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합성을 한다라 그러면 서로 아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구가 안 맞아요. 시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매번 시점을 달리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달은 거. 원근법적으로 그림은 내가 실제로 보는 세상하고 달라. 끝없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마누라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냐? 모델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하여튼 여러분들은 화가 남편 만나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앉아야 됐던 그 모델을 생각해보고 거기 앉아가지고 딱 보면 실제로 닮게 그리지도 않아. 근데 거기 모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예민했던 거야. 아니야, 다시 그리고 아니야, 다시 그리고 계속 자기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리고 또 그렸던 겁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 어떠냐면 이상하죠 좀. 잘 보세요. 이건 어디서 본 위치예요?
위에서 본 거죠. 여기 보는 위치가 있겠고. 근데 이 바구니는 또 어때요? 약간 정면에서 본 듯하죠? 요것들, 이거 한번 비교해서 요거랑 요거랑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죠?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건 여기서 본 거고 요건 약간 위에서 본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런 사물을 볼 때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초점 찍고 보는 게 아니라 가서 보잖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근데 세자는 이 다양한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균열이 있죠. 찢어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살짝 캄플라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언뜻 보면 하나의 전체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시점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뭔가 약간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근법에 익숙한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테이블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테이블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이어보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시점이 다르거든요. 안 맞는데 이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직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슬쩍 뭘 가려놔요? 테이블보를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지나갑니다. 그럼 양쪽에 선을 한번 맞춰보세요. 어긋납니다. 다 시점들이 어긋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깨트린 게 바로 그겁니다. 뭘 깨트린 겁니까? 500년 원근법이라는 건 서양 회화의 헌법 1조였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1조가 그거거든요. 모든 그림은 원근법에서 나온다. 이게 르네상스 홍콩인데 그걸 깬 겁니다.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쩍슬쩍 캄플라주를 한 거죠. 그래서 원근법에 익숙한 눈에 보면 굉장히 이것도 보세요. 자기 이게 부인이거든요. 고생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랑 안 맞죠? 이게 한 3개 정도의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정도의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때요? 공간이 막 꼬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원근법이 파괴된 겁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고 큐피드가 있는 상의 정물인데 원근법 공간이 막 이상하게 꼬여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생빅두아르 선. 여기 이제 파편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조각조각 있죠. 조각 단편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합이 돼버린 여러 시점의 조합이.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이죠. 그런데도 세자는 아직은 고전주의 회화예요. 왜냐하면은 더 안 나가죠. 실제로는 고전주의 회화의 헌법을 파괴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처럼 느껴지려고 해요. 전체적인 상처럼 느껴지려고. 전체적인 상 하나의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 이런 느낌의 전체 상을 갖다 제공하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아직 전통적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시점을 갖다 왜 시점이 균열되어 있는 거 왜 감춰?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니야? 확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뭐 시점들 있죠. 막 쪼가리들. 이걸 뭐하러 감춰? 애매모호하게 감출 필요 없어. 그냥 화끈하게 나가버리자. 다 시점 그냥 가자.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피카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다 망가졌죠? 다 무너져내고. 뭐만 남았어요? 살짝 사람 얼굴 살짝 나타나죠? 앙브로아즈 볼라르그 화상인데, 그림 파는 사람. 살짝 나타나죠?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편으로 다 무너져. 근데 피카소만 해도 더 이상 안 가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뭐까지 무너뜨리면 됩니까? 이것까지 딱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 완전한 추상이 되는 거죠. 완전한 추상이 되는데 피카소는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마티스도 조금만 더 가면 추상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요. 중간. 어쨌든 그래서 마티스가 색채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 강렬한 원색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피카소는 이제 뭘 해방시킨 거야? 형태를 해방시킨 거죠. 형태를 해방시킨 거고 형과 색이 이제 자유로운 유희가 되고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는 그 색 자체. 굳이 뭐의 색일 필요 없잖아요. 색깔과 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꼭 무엇의 형태일 필요 없잖아요. 그 색 형태만 가지고도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컴포지션, 구성? 몬드리안? 옛날에 스케치북 사면 몬드리안이었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는 형태와 색채의 아름다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못해? 애들도 하겠네? 해보세요. 더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옛날에 그 민중미술하던 박북동 씨인가? 그분하고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술 먹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 술을 먹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안절부절을 못해. 술 먹을 때 계속 옮겨놔요. 술잔 여기다 놓고 숟가락 여기다 놓고 막 이게 화가의 본성이에요 이게. 현대미술은 추상으로 가게 되면 추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놨는데 그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칸딘스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사하지 않는 색과 아무것도 모사하지 않는 형태, 그 형과 색의 자유로운 유희, 그걸 가지고 하는 구성, 그걸로도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다. 왜? 음악을 생각해보세요. 음악에 음표가 뭘 닮았어요? 안 닮았죠. 음표의 구성만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리고 하지 않느냐. 똑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작곡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컴포지션이죠. 아까 구성을 뭐라 그랬어요? 컴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뭘 생각하는 겁니까? 미술글은 뭔가를 재현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없네?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로부터 고전 예술의 규약들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져가지고 원근법이 파괴되고 세잔이 원근법을 파괴했고 아까 앙리 마티스도 꼭 딱히 이론은 없지만 이미 그의 그림 속에 원근법이 파괴된 걸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색채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해방되는 겁니까? 형태가 해방되고 아직 피카소와 마티스는 아직도 재현이 남아있어요. 뭔지 알아볼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끝까지 그게 그림이란 거라도 뭔가를 그린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그냥 이른바 절대회화, 순수회화라 그러죠. 그걸로 넘어간 사람 바로 칸딘스키입니다. 칸딘스키. 예. 그런 과정들이 인상주의 운동부터 시작됐다. 더 멀리 가게 되면 사실주의인데 사실주의의 이 뭐랄까 파괴력보다는 역시 인상주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사실주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현대의 모든 운동을 배 안에서 잉태한 것은 인상주의였다.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현대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캔버스에다 그냥 탁 칼질 하나 해놓고서 뭐 온갖 그 짜증나는 현대미술의 가장 짜증나는 게 뭐니까 형상의 빈곤과 관념의 과잉이에요. 볼 건 없는데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니. 이 구라거든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공부하는 나도 짜증납니다. 뭔가 구라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옛날 그림들은 20세기까지만 해도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요즘 그냥 구라들. 그나마 최근에 들어 포스트 모던이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좀 눈에 볼만한 것들이 생겼어요. 볼만한 것들이 생기는데 한동안은 이제 미술이 너무 어려워졌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옛날 고전 회화는 우리한테 너무나 멀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질 않거든요. 산업화 이후, 도시화 이후, 정치적 민주화 이후, 대중민주주의, 상업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옛날 얘기는 너무나 멀고 그렇다고 현대 미술은 너무 어렵고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바로 뭐예요? 여기 충분히 우리가 보고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이런 측면이 좀 남아 있고 그런 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주의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마련한 강연이었고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무거나 미술에 관련된 거라고. 제가 갑자기 강의 듣다가 궁금해졌던 건데요. 그러면 교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장르나 뭐라 그러죠? 뭐 사조나 작가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자꾸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스토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고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고호가 무슨 예술가의 표상이나 된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고호 같은 사람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예술가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호만 운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고호도 이미 그 당시 유명했어요. 지승진의 지가 일찍 죽은 거지. 조금만 참았으면 2년 3년만 있었어도 큰 빚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전시회 그림이 전시가 되고 모네 같은 사람이 천재라고 칭찬했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엄청나게 그림 성공했을 건데 대부분의 경우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다음에 예술가들 그렇게 뭐 영웅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속물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 미술 뭐 그걸 보면은 미술판 돌아가면서 하고 걔들 막 권력 다툼하고 싸우는 거 보면 정치판이랑 똑같아요 또. 그러니까 약간 환상을 갖는데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나름대로 그런 짓 하면서 나름대로 또 진지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자꾸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호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꾸 고호식으로 예술가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예술 혼이 어쩌고 저쩌고. 예술 혼 없습니다. 이런 거. 예술 혼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식의 그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의 예술 감상하는 방식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약간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은 20세기 초반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정말 이런 흐름들 막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위대한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러시아 구축주의라든지 바우하우스라든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기술하고 막 결합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기술이 아직 없었거든요. 기술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본도 없었어요. 혁명 직후에 돈도 없잖아요. 가난한 정부니까. 그래서 실현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이 요즘 막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진보하고 예술적 진보가 일치하던 시절. 그러니까 예술적인 진보가 바로 정치적 진보고 정치적 진보가 예술적인 진보였던 그런 위대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술도 이제 자본주의에 먹혀버려가지고 그냥 시장 논리거든요. 시장 논리고 예술 시장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가장 자본주의적 시장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왜 그 구혜선 난리 났죠.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구혜선이라는 사람이 뭐 화가로서 뭐 모자라고 연예인의 인기를 팔아가지고 그림을 팔아먹는다? 뭐 그렇다고 하면 놔둬도 되잖아. 어차피 구혜선 그림 사는 사람들 당신들 그림 살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시비를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용남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오케이. 조용남이 그래 작가성을 부정하자 그래. 뭐 조용남 씨는 나름대로 또 미술계에서도 인정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광주 비엔날레 초청도 받고 그런 중견 작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미대에 나온 사람들이. 미대에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그게 뭐 자기 옛날 팬들 노래 팬들 그 사람들한테 그림 좀 팔아먹고 냅두면 되잖아. 어차피 그 사람들 조용남이라서 그림 사는 사람들이 니들 그림 사겠냐? 안 살 거잖아 어차피. 근데 왜들 난리실까? 그 왜 그러냐면은 박탈감이에요. 승자 독식이 제일 심한 데가 미술 시장입니다. 그 다른 데서는 그래도 예컨대 승자 독식이라 하더라도 자본주의 자체가 어떤 때는 조금 노동력 값을 좀 싸게 해서 염가 저렴하게 팔고 이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술은 완전히 도 아니면 뭐거든요. 그냥 한 놈 성공하잖아요. 그놈이 몽땅 나가자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그림 안 팔려요. 지금 화가들 중에서 100명이다 그러면은 자기 그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남의 그나마 팔리는 사람 10명이거든요. 10명은 대부분 그 팔아가지고 자기 작품비 하는 거 있죠. 그거 되는 수준이에요. 생활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근데 뭐 앤디 호얼이니 뱅크시는 좀 다르고 예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데미안 허스트니 엄청나잖아요. 떼돈을 이게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탈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술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감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떤 작가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이 작품이에요. 저 작가의 저 작품. 근데 그 작가가 유명할 수도 있고 안 유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작가더라도 그 작품이 꼭 유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수대위 위의 까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음악을 통해서 좀 많이 받는 거고 그림은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많이 글 쓸 때 영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간 지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고호 물론 좋긴 좋은데 그렇게 좋아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특히 뭐 이야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라는 게 대부분 다 만들어진 거고 그 이야기 자체가 상업적이거든요. 많은 경우 영화, 소설 만들면 출판사, 뭐 영화사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화 보러 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환상을 깨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얼마 전에 영화 개봉됐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깨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환상들이잖아요. 그거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림이 정신병에서 나왔다.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신병과 싸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이 도졌을 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항상 정신병과 싸우고 그래서 줄담배를 피웠다 그러더라고요. 줄담배가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대요. 이 줄담배야말로 나를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뭐예요? 고호 정신병과의 그의 창조성의 관계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구라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래서 작품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의 유명세 이런 거에 따지지 않고 풍구툼이라는데 와서 날 딱 찌른다라 그러나 아니면 왜 여러분에게 피리 꽂힌다 이런 말 있죠. 왜 피리 꽂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제가 좋아하고 그걸 모아놓은 게 교시대 위에 까치는 책입니다. 어떤 미술사적인 그 시대 조류를 가지고 네. 인문학적 소양을 이렇게 승화시킨 있는 방향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조금만 보니까 서울대학교 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아 미학과요. 미대가 아닙니다. 네, 미학과를. 인문학과 철학 원래 철학과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양반이 그림은 안 그리시나 하나 이런 생각. 아 그림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렸고 그때는 교내 미술대회에서 은상까지 받았어요. 고1 때는 동상, 그다음에 은상, 그리고 미술반 아닌 사람으로서 내가 유일하게 상을 받았고 옛날엔 그림을 막 심취하고 유화를 그때 그렸었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때 캔버스, 그 물감 다 비쌌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캔버스를 사고 물감을 좀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한 번 시작하면 3일 동안 막 몰입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림 그릴 사람 아니구나 깨닫고 그때 이제 포기를 해버렸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안 그리고 요즘 이제 다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때문에 작품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미술 교육용이죠. 지금 유튜브를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르네상스 화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느냐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거. 그다음에 카메라 루시다라 그래가지고 프리즘을 이용해요. 프리즘을 딱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대상이 저의 모양이 그 영상이 도화지 위에 찍히거든요. 그럼 그걸 그렇게 따라가는 광학기구거든요. 얀반 베르메르라는 사람이죠. 진주 귀걸이 목걸이.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이용해서 그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실험하는 그런 차원에서 온갖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하냐면 트라이앵귤라이즈라 그래요. 여러분 폴리곤 있죠. 게임할 때 폴리곤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폴리곤을 좀 크게 만들잖아요. 그럼 추상화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여러 번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력을 해서 쫙 보면 근사하거든요. 그것도 무슨 작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두이도아이 여러분들이 예술을 보고 즐길 때 컴바로 보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저거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공작도 하고 있고. 근데 옛날 같이 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꿈은 이제 전혀 없고요. 다만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예술가들만 예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집에서 아주 작지만 예술을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류에 그걸 좀 퍼뜨리자. 그러니까 평소에 수학자만 수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복리 계산하고 연리 계산하고 다 하잖아요. 그걸 추상적으로 하는 게 수학자들이고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예술도 그것만 하는 사람도 예술가들이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예술가니까 그걸 발휘하자.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차원에서 미리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 안 들고 여기 가면 요 사이트 가면 요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고 요걸 포토샵 가고 뭐 어도브 가고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출력을 넣을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미적 체험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자기가 직접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예를 들어 좀 전에 전면포 있잖아요. 저것도 있습니다. 닥터 아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전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해가 쉽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제로 또 광고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게 되면 그게 미술적 체험이냐, 미적 체험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드로잉도 지금 요즘 동영상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펜 드로잉, 차콜, 목탄 이런 것도. 근데 잘 그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절차로 이런 과정으로 그리는 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입니다. 줌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아까 어떤 사주 좋아하시냐 뭐 이런 질문에 답변을 쭉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럼 우리나라 화가 넘버원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 우리나라 화가
화가들이 있는데 요즘 뭐 그 이후환 작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분도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노하라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그 미술사 책에 등장한 흐름이에요. 그걸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쭉 긋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아주 독특한 예죠. 그분은 보통은 뭐 작가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경과 화백처럼. 이분은 명백하게 위조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내 작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학적으로 너무 재밌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건 외국 같으면 논문이 몇 개 나왔다. 요즘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대표적인 뭐 그나마 미술사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백남준. 백남준 씨가 좀 저평가가 돼 있어요. 백남준 씨가 굉장히 비디오 아트로만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백남준 씨가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세계를 열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로 뭐냐면 육안이었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영화였잖아요. 근데 TV와 비디오 이게 누구예요? 백남준이고 백남준은 또 거기서 컴퓨터 시대까지. 예.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올드 미디어의 아방가르드는 뉴 미디어의 파이어니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갖다 이 사람 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었죠. 근데 텔레비전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TV 수상기라 그랬잖아요. 원래 상을 받는 기계였어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든 거예요? 재상기, 상을 만드는 기계로 만들었죠. 그게 요즘 여러분들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TV를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드 미디어를 옛날 그 미디어를 아방가르드 전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뉴 미디어의 파이어니어가 된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백남준 씨가 좀 평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플럭서스 일원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뭐 이불 작가부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 날린 분들이 있겠고 정말 미술사에 실릴 만한 그런 분들은 뭐 백남준 씨도 있고 이후환 씨도 있고 뭐 청경자 화백이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미술 파워에서 좀 딸리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에. 중국은 사연이 많은 나라에서 예술이 좋은 예술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또 중국이 파워가 있잖아요. 시장. 되게 이제 돈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뭐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뭐 BTS 대중문화 쪽으로 올랐는데 이제는 고급 문화 쪽에서도 이제 뭐 나올 때가 됐어요. 아마 훌륭한 작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작가들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들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백남준 씨는 한국이 낳은 작가인데 아니요, 한국은 낳은 적 없어요. 아니요, 낳았다라고 하면 예, 한국은 백남준을 작가를 낳았습니다. 그냥 낳기만 했어요. 백남준 씨는 어느 맥락에서 했냐면은 독일과 미국에서 일본에서 공부해서 독일과 미국 맥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미술사나 독일 미술사나 미국 미술사의 일부지 사실상 한국 미술사는 일부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가 우리 맥락 속에서 나와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미술사의 맥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많은 분들이 미술 도와주시고요. 작가들 작품 좀 사주시고 작가가 어느 게 오를까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라 봐서 괜찮은 작가가 있으면 젊은 작가들 거 사세요. 10개 사면 9개 버리는 거 그중에 하나가 터집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나한테 와서 누구 그림을 살까요? 받고 이러는데 난 관심 없거든 그거 미술 갖고. 그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사는 거고 좋아하는 그림 중에서 우연하게 내가 했는데 우연하게 딱 봤는데 내 눈이 정확한 거야. 정확히 몰랐지만 언젠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가 정말 훌륭한 작가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가 젊을 때 그린 그림이야. 이럴 때 그걸로 다 상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박 꿈꾸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그림 사주고 특히 젊은 작가들 있지. 이름난 사람들은 그냥 충분히 사니까 젊은 작가들이 훌륭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작품들 좀 사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다음 전시회도 좀 가서 코멘트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이러면은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그 문화적인 잠재력을 믿거든요. 예. 미학과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미술을 전공한다든가 이런 미술학과가 있고 철학과가 있듯이 미학과라는 게 자꾸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 미학과요. 원래 미학과가 전 세계에 없어요. 다 철학에서 철학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뭐예요?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뭐예요? 뭘 뽑아요? 진, 선, 미잖아요. 철학의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진은 참된 진리, 세상의 참된 존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존재론, 인식론, 이게 진이고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게 착한 삶인가? 어느 게 정의로운가? 이게 선이잖아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 그게 윤리학이에요. 마지막 남은 게 미란 무엇인가? 미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게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선미 이게 철학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철학과에서 보통 석사, 박사 과정에서 미학을 해요. 나도 딱 가서 미학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때 박사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너 딱 보니까 너 철학 공부 아직 덜 됐네. 철학부터 해라 그러더라고요. 박사 과정인데도. 그러니까 그 박사 딴 다음에 미학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런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동경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동경대 미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미학과가 따로 설치됐는데 또 이게 또 이상하게 어디로 가냐 미대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대 미학과에 속해 있다가 인문대로 다시 옮겼는데 꽤 시간이 걸려서 김지아 씨는 미대 미학과예요. 미대 미학과를 나온 거고 우리들은 방시영 뭐 이런 애들은 다 인문대 미학과를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학에서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이야 이런 논의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19세기까지는 20세기 초까지 많이 논의가 됐는데 예를 대개 이런 거죠. 미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래서 뭐야 주관주의자와 객관주의자가 있고 아니다 주관적인 측면도 있고 객관주의적 측면도 있다. 이걸 관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고 미적 관념이라는 게 시대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크 시대 때는 루벤스 그림 보면 미녀들인데 다 퉁퉁하죠. 요즘은 그런 여자들 비만이라 그래요. 근데 옛날엔 그 비만 상태가 굉장히 아름다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은 게 항상 사회적인 상류층의 관념이에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관념하고 일치하는 게 풍만한 몸매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양 상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통닭도 영양센터 이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영양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과영양 상태잖아요. 다이어트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마른 몸매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가 하얀 뭐 살색, 그다가 잠깐 또 뭐냐면 그래서 하얀 살색이었는데 옛날에는 또 어땠냐면 피부가 하얗다라는 것은 안에 있다는 얘기고 노동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하얀 게 또 미였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뭐가 되냐면은 그 외국 가요. 그래가지고 휴가 가가지고 선탠을 하고 오거든요. 해외여행 가서 선탠하고 오는 게 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일부러 태워.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창백한 피부는 그 휴가도 못 가는 하위 사무지. 선탠한 거는 약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상류. 또 이러면 그게 또 유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보면 미의 기준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5, 60년대는 이른바 이제 만며느리감이죠. 왜? 달동이 같은 만며느리감. 예컨대 누구야? 최은희 이런 분들. 그리고 약간 글래머, 약간 동양적 글래머라고 하나? 이러다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 40대 미감하고 또 20대 미감도 그만큼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미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시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달라가는데 요즘은 다들 뭐랄까 약간 인형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인형? 그러니까 약간 그 인형이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모델이 아니라 무기물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인형 메이크업 이런 거 아세요? 사람 인형처럼 보이는 거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 삐짝삐짝 마르고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은 그게 뭐 옛날 같으면 영양 상태가 부족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문제는 몸매를 그렇게 유지하는 게 돈이 엄청 드는 거거든요. 정성과 피부와 몸매를 그렇게 유지한다는 게 정말로 웬만한 여유와 웬만한 그 비용이 없으면 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들 이른바 부유층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 또 우리나라 뭐가 그렇지만 아시아 인종이니까 코케이션 쉽게 말하면 백인들에 대한 열등식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백인들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키도 이렇게 되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백인 몸매 여기에 대한 이런 것도 섞여 있고 뭐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어떤 한국적인 미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미를 만들어낸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시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때 대학 다닐 때 여학생들 하나도 안 예뻤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다들 예뻐. 예? 아니 근데 정말로 우리 때 예쁜 여자가 없었거든. 다들 깨끗하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때 이 얘기를 한 것도 한 30년 돼요. 20년 됐나? 20년 전쯤에 20년도 넘었다. 25년 전쯤에 애들랑 얘기를 했더니 친구 어머니가 밥 먹다 요즘 여자애들은 세수를 자주 해서 그래. 그게 마지막 들은 말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한 10년쯤 터울된 그 후배들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물이 달라.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상류층 애들이에요. 우리 때는 개천에서 용란내가 많잖아요. 뭐 서울대 들어왔다고 막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90년대 초에 이제 애들 가정환경조사서 이걸 딱 보니까 아버지 직업이 다 의사, 변호사, 뭐 교수, 뭐 다 이쪽이더라고요. 일반 서민이 없더라고요. 이미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아마 그런 것에 영향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는 이제 약간 강남스러운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이제 예술 사회학이라 그러거든요. 미의 기준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한국도 그거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성형미인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성형미인에 대한 또 관점도 있잖아요. 뭐 자연미가 아닌 것 뭐 하지만 어떠냐.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 건 얼마나 당연한 자기 자신을 연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보면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그 미의 기준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본만 가도 이제 여자들 얼굴이 굉장히 제각각이잖아요. 막 뻐드렁니도 그대로 있고 막 이런데 여기 딱 보면 너무 좀 획일화된 측면들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인공적이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논쟁들 그거 이제 따지는 게 미학이에요.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도 그게 미학의 아니죠. 미학에서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그럼. 근데 저는 그걸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전이거든. 실전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지금 여성의 아름다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술에서는 아름다운 건 여성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1900년까지 그냥 아름다운 건 남성 신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여성은 굉장히 보조적인 겁니다. 남자의 시선입니다. 그리스 조각상들 보게 되면 남자 마초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몸에 이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여성 신체 이건 최근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이런 게 생긴 거고 그때는 남성의 성적 시선으로 본 여성의 신체 이런 거지. 그런 거고 원래 미술사에서 다루는 남성 아름다움이라는 건 남성 신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고전주의적 미감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로마를 다시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남자의 눈으로 남자의 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눈으로 본 그 신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 조각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게이미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게이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재밌는 주제고 실제로는 미술사의 주력은 역시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해서 이 남성 위주의 그 미술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역할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거든요. 여성 화가들은 기회도 못 가진 걷고 때로는 업적을 내도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업적을 남성한테 뺏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뒷시안 그런 변기 생각나죠. 변기 사인한 거. 그것도 원래 딴 여자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는 뒷시안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뒷시안의 편지를 보게 되면 어느 여성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게. 그다음에 그 뒷샹의 변을 쓴 것도 어떤 여성 작가가 쓴 거고. 근데 우리는 다 뒷샹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프리다 칼로하고 리베라, 디에고 리베라. 그래도 요즘 나와가지고 요즘은 디에고 리베라보다 프리다 칼로가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칼로는 완전히 디에고 리베라가 원작이 됐거든요. 그나마 이제 여성주의 시선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조명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반쪽짜리 미술사를 온전한 미술사로 만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2시간 동안 너무 열광해 주셨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곧 뭐 유튜브를 뭐 이런 주제로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를 낼 그 생각이거든요. 원래 좀 돈을 받고 유료 강연을 하자 그러는데 아예 뭐 유료로 하냐 그냥 그 무료로 하자. 그래서 곧 아마 7월 말 정도에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그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뭐 이런 아주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 한번 따져서 팩트 확인 어떤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